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줄리아 리베라입니다. 저는 스페인 남부 말라가라는 해안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 하면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를 떠올리지만 저에게 말라가는 그 어떤 도시보다 특별한 처음의 집이자 마음의 고향이에요. 저희 가족은 정치적으로 꽤 보수적인 편이에요. 특히 아버지는 말라가 지역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자 스페인 내 진보적 목소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는 지역 신문에도 칼럼을 쓰고 지역 행사에서는 연설도 자주 하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는 늘 스페인 사람으로서의 뿌리와 책임이라는 말과 함께 자라왔어요.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뿌리 너머의 세상이 궁금했어요. 바다 건너에는 어떤 문화가 있는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외교관이라는 꿈을 갖게 되었고, 대학에 진학해서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학교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줄리아, 너라면 가능성 있어. 이 공고 봐봐. UN 한국사무소 인턴십 자리야. 지원해보는 건 어때? 사실 전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K- 드라마 몇 편 친구가 알려준 비빔밥 이야기, 그리고 BTS 정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고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이건 나를 위한 기회야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한국? 거기 음식 너무 맵다는데 괜찮겠어? 너 스페인어도 안 쓰는데 무슨 한국이야?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왜 안 가고 한국이냐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 마음은 이미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2021년 9월 단 하나의 캐리어에 제 모든 걸 담아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첫 인천공항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정돈되어 있었고 지하철 노선도는 복잡했지만 사람들은 친절했고 거리는 깨끗하고 질서가 잘 잡혀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문화 충격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충격이 아니라 감탄으로 변해갔죠. UN 인턴십은 생각보다 바빴습니다. 매일 회의와 프로젝트, 국제 NGO와의 협업까지. 낮에는 머리를 굴리고 밤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녔어요. 주변에서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어느새 그 바쁨 속에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질 무렵 제 인생을 바꿔놓을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날은 국제인권 포럼이 열린 날이었어요. 저는 통역 인턴으로 참가했고 그 자리에 박하진 변호사님이 연사로 참여하셨어요. 처음엔 눈에 띄지 않았어요. 너무 조용하고 말도 많지 않아서요. 그런데 발표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조곤조곤하지만 확신 있는 목소리로 아주 복잡한 주제를 놀라울 만큼 쉽게 풀어내더라고요. 발표가 끝난 뒤 영어로 인사를 드렸는데 그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스페인 분이세요? 발음이 정말 좋으시네요. 그 작은 칭찬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던 적이 없었어요. 그 후로 하진 씨와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갔고 가끔 점심도 같이 먹고 한국의 역사나 문화 이야기를 들으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매우 조심스럽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의 진심에 점점 끌려갔어요. 그렇게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하진 씨, 저 혹시 이런 말하면 한국에서는 실례일까요? 제가 하진 씨를 많이 좋아해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줄리아 씨가 먼저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한국과 스페인을 오가는 장거리 연애를 1년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두 사람이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의 선택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국적을 바꾸는 것이 필요했어요. 처음엔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에 살게 될 거고 여기가 내 가족이 있는 곳이니까. 하지만 서류를 제출하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스페인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저는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국적이라는 개념에 아주 민감한 분이에요. 그분에게 국적은 단순한 시민권이 아니라 가문과 역사 정신의 상징입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제가 한국 국적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어쩌면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조용히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 후 저는 서울 서촌의 작은 아파트에서 하진 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서촌은 낮은 한옥과 세련된 카페, 오래된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묘한 동네예요.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집 앞 골목에 적힌 한글 간판들조차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고 지금은 그 풍경이 너무도 정겹습니다. 우리는 아주 소박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둘이서 북촌을 걷거나 경복궁 옆 벤치에 앉아 붕어빵을 나눠 먹으며 하루를 보내고 밤이면 조그만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 각자의 하루를 이야기하는 일상이 반복됐죠.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제겐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여행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직장 생활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결혼 후에도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어서 한국에 기반을 둔 국제 NGO에 지원했고 다행히 채용이 됐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훨씬 치열했어요. 프로젝트 일정은 빠듯했고 다문화 이슈나 인권 문제를 다루다 보니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도 많았죠.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어요. 제가 몸담은 곳은 소수자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이었고 여기에서 저는 통역과 국제 연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한국의 정책, 시스템, 사회인식의 변화. 과정 속에서 제가 미약하나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점점 더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느낌이었지만 그건 표면적인 것이었어요. 점차 한국 사회 깊숙한 곳까지 접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밤 11시에 혼자 지하철을 타도 불안하지 않았고 분실한 휴대폰을 경찰서에 맡기면 거의 확률 90%로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병원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한 번은 감기에 걸려 동네 병원에 갔는데 진료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더라고요. 스페인에서는 진료를 받으려면 예약하고 몇 주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인데 한국은 그런 점에서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저희 NGO에는 외국인 동료들도 많았어요. 다들 다양한 나라에서 왔는데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한국은 참 효율적인 나라야. 시민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공공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하지만 그렇게 행복한 일상이 지속될수록 제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불안의 그림자도 짙어져 갔습니다. 그건 바로 제 국적 문제였어요. 결혼과 함께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저는 아직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말하지 못한 게 아니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 에르네스토 리베라는 스페인 남부 지역에서 꽤 유명한 인물입니다. 정치적 신념이 뚜렷하고 스페인의 역사와 독립운동을 삶의 철학처럼 여기는 분이죠. 그런 아버지에게 저는 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어요. 해외로 나가 외교관의 꿈을 이루고 스페인의 이름을 빛내는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셨죠. 그런 아버지에게 저는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라는 말은 마치 뿌리를 버렸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그저 서울에서 일하고 지낸다고만 말했지 국적을 바꿨다는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와는 가끔 영상통화를 했고 저는 매번 밝은 얼굴로 일상을 전했어요. 오늘 NGO에서 일본계 미국인 단체와 회의했어요. 하진 씨랑 전통시장 데이트했어요. 그렇게 평범하고 사소한 이야기들로 아버지를 안심시키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스페인의 외삼촌, 라파엘 삼촌의 번호였어요. 그 순간부터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삼촌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꺼냈어요. 줄리아, 너 아버지 병원에 계셔. 간암이야. 이미 꽤 진행됐고 수술도 어렵다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귀에서 웅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바로 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진, 아버지께 가야겠어. 바로 가야 해. 하진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그날 밤 인천공항에서 스페인행 비행기를 예매했어요. 비행 당일 아침 저는 이삿짐 가방보다 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인천공항 출국심사대 앞에서 여권을 꺼냈습니다. 손에 쥔 푸른색 여권, 그건 이제 제 새로운 정체성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걸 아버지가 보시면 실망하실까? 내가 정말 스페인을 버린 걸까?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말라가 공항에 도착하자
익숙한 바람과 짠 냄새가 저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 따뜻함이 아니라 죄책감처럼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들어섰을 때 저는 어린 시절 매년 건강검진 받으러 따라갔던 그 병원 특유의 냄새를 맡으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는 병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말라버린 손등 그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저는 애써 참았어요. 줄리아, 내가 왔구나. 아버지는 힘겹게 웃으셨고 저는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따스한 순간도 잠시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푸른 여권을 발견한 아버지의 눈빛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줄리아. 이건 한국 여권이잖아. 그 말 한마디. 저는 그 앞에서 그 어떤 대사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게 뭐냐, 줄리아. 이건 한국 여권이잖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너무도 분명한 충격과 실망이 묻어나 있었어요. 그 단호한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마치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제 가슴은 콱 막힌 듯 두근거렸고 입술은 마르고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맞아요. 저 국적을 바꿨어요. 그 말이 병실 안에 퍼지자 공기가 한순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모니터에서 들려오는 일정한 비프음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셨습니다. 말라가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 너머로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빛은 아버지의 얼굴 위에서 너무도 차가워 보였습니다. 내가 리베라 가문의 피를 이은 사람이라는 걸 잊었니? 우리 조상이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떤 뿌리에서 나왔는지. 그걸 알고서도 이렇게 쉽게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할 수 있었단 말이냐?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마음을 베어냈습니다. 아버지의 자부심, 그 깊고 무거운 역사 속에서 살아온 그분의 기준 안에서 저의 선택은 너무나 이질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용기 내어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 진심을, 제 선택의 의미를. 아빠, 저는 제 뿌리를 버린 적 없어요. 스페인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 아빠 밑에서 배운 것, 그 모든 게 제 안에 여전히 살아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저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선택이 필요했어요. 제 말이 끝나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 그 단단하고 강인했던 아버지와는 너무 달랐어요. 작고 약해진 어깨, 휘어진 머리칼, 그리고 침묵 속에서 떨리는 손끝을 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아버지도 두려운 거구나, 나를 잃을까봐. 아빠, 전 스페인을 떠난 게 아니라 그 품을 가슴에 안고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엔 여전히 라파엘 삼촌이 읽어주시던 역사책의 구절이 있고 어릴 때 매년 성당에서 불렀던 찬송가의 선율도 있고 매운 파에야보다 아빠가 만들어주던 갈리시아식 문어 요리를 더 좋아하는 줄리아 리베라가 그대로 있어요. 그제야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약간의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조금은 포기한 듯한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진이라는 사람 좋은 사람이냐? 저는 그 질문의 순간 울컥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고 두려워했던 바로 그 질문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있는 그대로 봐주고 내가 스페인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 가족 이야기도 존중해줘요. 그는 저를 집처럼 느끼게 해줘요. 아버지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정적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내가 내 기대와는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에 실망한 게 아니야. 그저 내가 나와 멀어진 줄 알았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에게는 더 이상 의미 없어진 줄 알고.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전 늘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아빠가 어떤 가문에서 왔는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전 그게 저를 만든 뿌리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 스스로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 순간 아버지는 제 손을 천천히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오래도록 붙잡고 계셨어요. 그건 어떤 말보다 더 따뜻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진 씨가 병문 안을 왔습니다. 처음엔 아버지의 표정이 딱딱했어요.
하지만 하진 씨가 조심스레 인사를 하고 제 옆에 앉자 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치고 제법 조용하네. 예의도 있고. 그 말을 듣고 저는 피식 웃었고 하진 씨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하진 씨에게 종종 스페인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카페콘 레체 마셔봤나? 줄리아는 어릴 때 맨날 벽에 낙서하던 아이였어.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변한 걸 싫어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의 딸이 아니게 될까 두려워했던 거란걸요. 며칠 뒤 병실 창가에서 해질녘 햇살을 받으며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줄리아, 넌 이제 두 나라의 여자가 되었구나. 하나는 너를 만든 나라, 하나는 내가 선택한 나라. 그 둘 사이에서 부끄럽지 않게 산다면 난 너를 존경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 순간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래요, 아빠. 전 이제 두 개의 집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버지와의 화해 이후 말라가에서의 나날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해안 도시의 바람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바다는 잔잔했어요. 병원에서 퇴원하신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셨고 저는 그 곁에서 남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정치 이야기도 가족사도 제가 스페인을 떠나온 그 이유도요.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저를 비난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그 정도의 신념으로 결정했다면 나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가볍게 했는지 모릅니다. 무게를 벗은 마음으로 저는 비로소 말라가의 햇살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시장에 나가 아버지가 좋아하던 올리브와 치즈를 사고 골목 끝 카페에서 하진과 커피를 마시며 이 도시와 내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국적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다는 걸 깨달았죠. 아버지는 점점 약해지셨고 마침내 어느 조용한 저녁 평온하게 숨을 거두셨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어떤 슬픔보다도 감사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모든 진심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그 순간. 장례식이 끝나고 말라가 해안가 언덕에 아버지를 모신 뒤 저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짐을 싸는 내내 마음 한편이 시렸지만 동시에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 있든 어떤 국적을 가졌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길. 말라가의 하늘은 맑았고 바다 냄새가 차 안까지 스며들어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저는 천천히 푸른색 한국 여권을 꺼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그 여권은 단지 국적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제가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갈 길을 증명하는 삶의 기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서울은 여전히 바빴고 익숙한 골목과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아파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진은 저를 환하게 반겨주었고 저는 그 품 안에서 말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크지만 그 빈자리를 더 깊은 사랑과 책임으로 채워나가겠다는 마음으로요. 한국에서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NGO에서는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이제는 후배들을 지도하는 입장도 되었어요. 그 사이에 저는 한국 시민권자로서 첫 투표를 했고 처음으로 한복을 입고 설날을 맞이하며 하진의 부모님께 절을 드리기도 했죠. 처음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 문화 안에 스며든 제가 스스로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근원은 결국 사랑이었다고 생각해요. 가끔씩 저는 창문 밖을 보며 아버지를 떠올려요. 말라가의 바람, 스페인어로 읽어주시던 시 한 구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대화. 넌 두 나라 사이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야. 그 누구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지. 두 개의 뿌리를 가졌다는 건 곧 두 개의 날개를 가졌다는 뜻이란다.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저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두 나라를 모두 품고 살아갑니다. 아침엔 된장국을 끓이고 점심엔 스페인식 타파스를 만들고 밤엔 한국어로 이메일을 쓰고 스페인어로 하진에게 농담을 해요.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지 않고 양쪽을 잇는 다리가 되는 살. 그게 제가 꿈꾸던 진짜 외교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연을 쓰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어요. 처음엔 외교관이 되고 싶었고 어느 나라의 대사가 되는 게 꿈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누구보다 진짜 외교관처럼 두 나라 사이의 사랑과 이해를 연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국적을 바꾸는 일,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두려움이 아니라
진심과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건 분명히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선택이라는 것. 국적은 단지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그건 자신이 어디에 속하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에 대한 대답이에요. 저는 두 개의 집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는 제 뿌리요, 하나는 제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저는 더 큰 세상을 품고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줄리아 리베라 드림.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면 저희에게 제보해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